네, 안녕하세요. 저는 AI 로보틱스, 잠시만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하겠습니다. 어, 저- 그럼 AI 로보틱스 무조건 플러스 강화학습 스터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터디에서는 현재 CS 285, 버클리 대학교의 CS 285 강의를 가지고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첫 발표는 저 발표자 이동진이라고 하고요. 국내 인공지능 대학원에서 강화학습을 연구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강화학습을 이제 현실에 적용하게끔 만들자 이런 광범위한 목표를 갖고 연구를 하고 있고 주로 학습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짜려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진짜 발표를 시작하면 CX285의 첫 번째 이제 강의의 제목은 Supervised Learning of Behavior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거 한번 들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이미테이션 러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강학습 공부하러 왔는데 이제 첫 강의부터 뭔가 이미테이션 러닝, 그 뭐 비헤이비얼 클로닝 이게 나와서 조금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당시에 좀 왜 이게 첫 강의지? 라고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어, 슈퍼바이트 러닝 오브 비헤이비어를 왜 첫 번째 강의로 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이미테이션 러닝이 첫 주제인 이유는 이 과목의 선수 과목이 그냥 머신러닝 과목 하나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 딥러닝에는 친숙하다고 뭔가 가정을 하는 것 같았고요. 이제 딥러닝에 친숙한 상태로 하지만 강학습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강학습을 공부를 하면은 어, 저희가 알았던 딥러닝은 좀 많이 다릅니다. 뭐 인풋이나 아웃풋 그런 게 좀 달라서 이 강의는 그런 이제 딥러닝에 좀 친숙한 사람들을 위해 강학습을 어떻게 딥러닝으로 지도학습으로 풀 수 있을까 해서 그런 뭐 약간 흐름으로 첫 주제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의 흐름은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노테이션 소개를 하고요. 주로 상태와 행동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비헤이비얼 클로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냥 지도 학습으로 전문가의 행동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론 이미테이션 러닝의 한 분야가 비헤이비얼 클로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비헤이비얼 클로닝이 한계가 많은데 그 한계점을 소개를 하고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반복론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노테이션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희는 딥러닝만 아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에 익숙하신 분들은 딥러닝에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를 잘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입력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입력 데이터에 대응하는 레이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력 데이터와 레이블 이렇게 한 개의 데이터를 이루고 그거를 많이 수집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합니다. 여기 가운데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요. 제 강학습에서 입력 데이터는 스테이트라고도 부르고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스테이트는 뭐 상황, 상태인데 강학습에서는 이 상태를 입력받아서 그 상태에 알맞는 행동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좀 더 확실히 말하면 뭐 상태를 입력을 받아서 행동들의 어떤 행동을 취할까 그 행동의 확률 분포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상태를 입력받아서 행동의 확률 분포를 정책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확률 분포이다 보니까 저희가 확률 분포를 직접 구하기 어려워서 주로 뉴럴 네트워크로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사용할 뉴럴 네트워크는 파이세타라고 쓰고요. 이 파이세타의 입력 값은 스테이트 또는 스테이트로부터 뭔가 만들어진 옵저베이션 둘 중 하나가 입력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출력 데이터는 액션입니다. 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두 장이 넘어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출력 데이터는 액션이고요. 음, 그러면 이 정책 뉴럴 네트워크는 상태를 입력받아서 전문가가 했던 행동을 출력하게끔 학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학습에서 중요한 거는
이 지도학습 데이터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데이터가 모두 IID, 그러니까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이터에서 뭔가 오류가 발생해도 다른 데이터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다만 강화학습에서는 이 입력 데이터와 이 행동, 입력 데이터인 상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시점의 행동이 그 다음 시점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데이터 간에 이제 독립성이 있지 않고요. 데이터 간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그래프로 볼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서 스테이트랑 옵저베이션에서 뭐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스테이트와 옵저베이션의 차이점을 설명드리자면, 스테이트는 이 강의에서 소개하기론 concise and complete physical description 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어 그러니까 약간 설명하기 어렵네요. 그 다이나믹스라는 게 있는데 그 다이나믹스의 뭔가 변화, 상태와 행동,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 때 다음 상태로 변하는 그런 뭐 풀 다이나믹스, 죄송합니다. 이거 즉 스테이트는 그냥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옵저베이션을 만들어낼 모든 정보가 인코딩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저베이션은 이제 가끔 스테이트를 다 관찰할 수 없을 때 옵저베이션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뭔가 이 옵저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를 인포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예시로 들면 이 가젤과 치타가 여기 있는데 이 가젤과 치타의 운동을 완벽하게 묘사하는 거는 스테이트. 그러니까 뭔가 방향과 속도, 이런 벡터, 이런 게 스테이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옵저베이션은 이런 이 가젤과 치타의 그 속도나 방향, 그런 걸 정확히 알 수 없고, 그냥 이런 사진으로 만약에 정보가 주어질 경우, 그런 걸 옵저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까 지도학습과 데이터의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서 그래프를 보면은 이 상태 S1과 그러니까 S1에서 행동 A1을 취하면 그게 S2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S2의 분포는 상태 S1과 행동 A1이 조건으로 주어졌을 때 변하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S1과 행동 A1에 따라서 S2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찰, 옵저베이션은 스테이트로부터 뭔가 어떠한 그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노테이션을 소개해드렸는데 저희가 강학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노테이션은 이 ST는 스테이트라고 부르고 AT는 액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끔 논문을 보면 스테이트를 XT라고 하고 액션을 UT라고 하는 논문이 몇 개 있는데 그건 주로 로보틱스 분야에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강화학습 노테이션은 이 유명한 벨만 분께서 사용하신 노테이션입니다. 주로 이 T 시점이 붙어 있는 게 아까 설명드린 이제 현재 시점의 상태와 행동이 다음 상태의 이제 상태를 결정짓는 그런 이제 뭔가 시퀀셜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T를 붙여줍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바로 이미테이션 러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네. 어 스테이트랑 오브저베이션 차이 설명할 때요. 네.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차가 가려져 있어서, 그러니까 그 가젤에 보면은 가젤에도 벡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아타리 같은 거 그 디큐엔으로 했을 때도 사진에 내장줘서 그 스테이트를 MDP를 줬었으니까 이제 그 그림만 있어서 옵저베이션이라고 하는 것보다 차가 가려진 거 때문에 이제 그 스테이터를 풀리 옵저브를 못해서 옵저베이션이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이거 좋은 지적이신데, 네. 그러니까 이 차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 지금 야생에서 일어나는 치타와 가젤의 달리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벡터 정보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벡터 정보를 지워줄 수 없어서 사진으로 쓴다면은 그게 옵저베이션이 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만약에 앞에 차가 지나가고 있으면은 이제 치타와 뭐 가젤의 스테이트를 뭔가 이 옵저베이션으로 뭔가 유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파셜 옵저버 그 POMDP, 파셜리 옵저버블 MDP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 스테이트가 아닐 때 partially observable 아닌가요? 그냥 observation일 때가 폼DP인 거 아닌가요? 제가 살짝 헷갈려서. 지금 근데 제가 약간 느끼기로는 저 네. 그림에서 그러니까 이미지라고 설명하시긴 했는데 이미지에도 이미 저 벡터가 있긴 하거든요. 이 네, 설명, 하늘색, 네. 빨간색, 네, 초록 색깔이 있어서 이게 치타의 어떤 상태를 관찰할 수 없어서 옵저베이션이라고 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 그럼 사진 대신에 네. 치타의 뭔가 스테이트를 추론할 수 없어서 옵저베이션으로 그 설명을 해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일단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건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어 일단 그 스테이트가 아니라 옵저베이션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가 이제 그 자체로 홈DP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 스테이트가 fully observation 된 상태니까 네. 어 스테이트로 이제 진행을 했을 때는 이제 다 관측을 한 상태니까 그냥 MDP고 observation이면은 그 fully observed가 안 되는 partially observed 된 상태라는 거니까 네, 그쵸. 어 그래서 저는 그게 홈DP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근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그러니까 옵저베이션을 사용하면 무조건 저도 헷갈리는데 옵저베이션을 사용하면 무조건 POMDP다. 또는 이제 옵저베이션을 사용해도 강의에서는 뭔가 스테이트를 인포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일단은 이 수식으로만 봤을 때는 옵저베이션으로는 MDP가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옵저베이션 사용하는 것만으로 뭔가 모든 걸 인포할 수 없기 때문에 POMDP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긴 한데 다른 분들 혹시 좀 의견 있으실까요? POMDP의 정확한 정의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냥 옵저베이션 사용하면 다 POMDP인가요? 제가 평소에 이해했던 거는 네, environment가 어쨌든 스테이트를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는 스테이트를 정확하게 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만약에 에이전트가 받아들이는 옵저베이션이 스테이트랑 완전 같은 상태면은 fully observable한 상태여서 MDP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에이전트가 받아들이는 게 옵저베이션이고 그게 스테이트랑 완전히 같을 수도 있고 일부분만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평소에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전 저도, 네. 성민님이랑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음, 그러면은, 잠시만요. 그러니까, 옵저베이션이랑,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받아들이는 옵저베이션이 그, 진짜 스테이트면은 그냥 MDP고, fully observable MDP고, 만약에 그, 진짜 스테이트가 아니라면은 이제, 옵저베이션이 돼서 POMDP가 되는 게 맞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거 끝나고 다시 한번 네. 제대로 알아보고 어 네, 근데 두 분 말씀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잘 짚고 넘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스터디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미테이션 러닝으로 들어가자면 사실 이미테이션 러닝이 큰 분야고 그 중에 하나가 비헤이비얼 클로닝인데 비헤이비얼 클로닝에 대해서 하는 것 같아요. 비헤이비얼 클로닝은
데이터 이제 OT와 그에 대한 레이블 AT로 수집한 데이터가 많을 때 그거를 저희가 흔히 잘 아는 지도학습으로 정책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것을 비헤이비어 클로닝이라고 합니다. 전문가가 수집한 데이터를 지도학습으로 학습시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강학습에 약간 트레이드마크인 보상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상태가 입력으로 주어지고 행동이 출력으로 주어지면 뭐 네트워크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비헤이비어 클로닝 설명 끝나자마자 이제 1989년에 소개된 논문을 뭐 1989년에 발표된 논문을 소개해 주셨는데 뭐 동영상 기억 잘 안 나지만 그래도 잘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엄청 조그만 네트워크 사용을 했고 뭐 30개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30개의 아웃풋이니까 30개의 행동. 그리고 엄청 조그만 이제 사진을 입력받았던 모델이었습니다. 강의에서 이게 잘 워크했냐? 라고 뭐 질문하셨는데 잘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헤이비어 클로닝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 이상 이 뉴럴 네트워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행동을 무조건 이 상태에선 이 행동 딱 이렇게 나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 네트워크가 전문가의 행동을 완벽하게 모방하지 않는 이상은 전문가와 조금은 다른 행동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딥러닝 모델이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딥러닝 모델은 에러를 갖고 있는데 뭐 에러 발생한 게 뭐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에러 발생하는 게 강학습에서는 더 치명적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행동이 다음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이 그림을 예시로 들면 똑같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더라도 이 검은색 라인이 이제 전문가가 모은 데이터고 그걸 학습하고 이제 빨간색 이제 정책 네트워크가 행동을 취하는 건데 이 각각의 상태에서 에러가 조금씩 발생을 할 겁니다. 그 에러가 조금 발생을 해서 뭔가 다음 상태에 영향을 미치면 전문가가 마주했던 그 상태와는 조금씩 다른 상태들을 맞이할 겁니다. 그게 에러가 증폭되고 증폭되다 보면은 전문가의 데이터와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현상 때문에 비헤이비어 클로닝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에러가 점점 누적되기 때문이죠. 근데 또 잘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동영상인데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어떻게 잘 됐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까는 안 된다면서 왜 잘 됐냐고 또 말을 바꾸셨냐면 얘가 데이터 수집을 좀 예쁘게 잘했어요. 근데 이게 이 워크가 비헤이비어 클러닝인데도 잘 작동한 이유 첫 번째는 3,000마일 주행 데이터입니다. 3,000마일이면 제가 엄청 적은 줄 알았는데 4,800km더라고요. 우리나라를 몇 번이나 돌 수 있는 길이의 이제 거리의 주행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어, 이 차의 왼쪽과 오른쪽에도 카메라를 달았다는 건데요. 일단은 저희의 전문가의 행동에 대한 거는 이 전방 카메라입니다. 이 전방 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행동이 레이블되어 있고요. 이 왼쪽과 오른쪽 카메라의 역할은 이제 왼쪽과 오른쪽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이제 정책이 만약에 실수를 했을 때 관찰하게 되는 그 다음 옵저베이션 느낌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 카메라로 찍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레이블을 조금 다르게 줍니다. 왼쪽에서 찍은 카메라에 대한 이제 레이블은 이제 오른쪽으로 회전하라 그런 레이블로 주고 이 오른쪽 카메라에 찍힌 이미지는 왼쪽으로 회전하라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에이전트가 조금 실수를 원래 직진을 해야 되는데 조금 왼쪽으로 회전을 하는 실수를 했다. 그러면 데이터에는 이제 왼쪽으로 회전했을 때 이제 이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다시 직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실수를 되돌릴 수 있는 이제 데이터들이 수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명석하게 수집을 해서 잘 작동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게 비헤이비어 클로닝 소개를 하고 비헤이비어 클로닝이 잘 안 되는 이유 간단히 설명을 하고 이제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고요. 이게 이제 강의 슬라이드 내내 나오는 건데 뭐 비헤이비어 클로닝 소개를 해주고 뭐 비헤이비어 클로닝 잘 안 된다 설명을 해주고 나중에는 비헤이비어 클로닝을 작동하게 할 수 있는 뭐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뭐 데이터를 뭐 명석하게 모아라 아니면 더 실수를 하지 않게 파워풀한 모델을 사용을 해라 또는 뭐 멀티태스크 러닝을 사용을 해라 또 마지막으로는 단순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뭐 대거라는 거를 써서 데이터를 계속 추가를 해라 이런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코멘트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비헤이비어 클로닝이 안 되는 이유를 조금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페이지고요. 음, 비헤이비어 클로닝이 안 되는 그 비헤이비어 클로닝이 안 되는 문제를 디스트리뷰셔널 시프트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분포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건데, 아무튼 이제 비헤이비어 클로닝, 이거는 아까 제가 적었던 거고, 여기서 제가 아까 설명하기는 이제 전문가가 만들어낸 데이터랑 이제 정책을 수행을 했을 때 마주하게 되는 상태들의 분포가 서로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와 우리가 테스트 때 동안 이제 마주할 그 상태들에 대한 이제 분포가 서로 달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할 때는 훈련 데이터 분포로부터 옵저베이션을 뽑고 거기서 전문가의 행동을 따라하는 확률을 높이게끔 최적화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테스트 때는 이 P 데이터가 P파이 세타 정책을 수행할 때 마주하는 그 상태들로 바뀌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에 없었던 데이터들이 들어올 수 있어서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P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의 분포와 정책을 수행했을 때 분포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를 디스트리뷰셔널 시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BC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BC를 통해 최적화하는 오브젝티브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데이터 분포로부터 전문가의 행동을 취할 확률을 높여주고요. 하지만 저희가 실제 테스트 때 필요한 그 오브젝티브는 여기 왼쪽에 써 있습니다. 사실 이 파트가 실제 정책이 마주할 상태들에 대해서 이 C가 코스트인데 코스트가 낮아야 한다. 이게 사실 오브젝티브인데 훈련 오브젝티브랑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최적화해야 될 건 이건데 우리는 다른 걸 최적화했다 이런 거고요. 여기서 뭐 코스트는 상태와 액션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데 해당 상태에서 전문가의 행동을 취하면 코스트가 0이고요. 만약에 해당 상태에서 전문가와 다른 행동을 취했다면 코스트가 1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자면 이제 정책을 수행했을 때 만나게 되는 모든 상태들에 대해서 전문가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야만 코스트가 낮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실제 최적화해야 되는 아까 오브젝티브를 봤는데 그 오브젝티브의 에러 바운드를 또 분석을 해요. 그냥 수식적인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아까 코스트 펑션이 있고 뭐 이 장표에서 소개하는 거에 상황 가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상황을 이제 매줄타기 하는 전문가가 있는데 그 전문가가 데이터를 모은 거예요. 근데 전문가는 데이터를 모으는 동안에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아서 만약에 실패했을 때 마주하게 될 상태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네트워크는 만약에 한 번 이제 실수를 해서 외줄에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훈련 데이터에 전혀 없었던 상태를 마주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정하는 게 이제 실수를 하면은 이후에도
뭐 손실 1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제 정책이 각 상태에서 전문가와 다른 행동을 뭐 입실론이라고 하면은 뭐이 코스트에 대한 뭐 기대값을 잘 전개를 하면은 입실은 이제 t 제곱 에피소드 길이의 제곱의 바운드를 갖는 이런 에러 바운드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길어지면 질수록 에러가 훨씬 커지는 거죠. 뭐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t는 1일 때 실수를 하면 이제 입실론만큼 실수를 하는데 t는 1일 때 입실론의 확률로 실수를 하면은 이후 모든 t의 에피소드 동안 이 1의 코스트를 받기 때문에 t를 쓴 거고 그리고 1-엡실론의 확률로는 이제 실패를 하지 않은 거고 다시 t는 2일 때 입실론의 확률로 실패를 하면은 그 이후의 모든 t-1번의 코스트 1을 받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또 실수 안 했을 때의 확률, 실수했을 때의 확률 이걸 쫙 적어서 그리고 한 가지 가정이 엡실론이 충분히 작아서 1-엡실론이 1이다 라고 해서 이거 다 없애버리면 입실론 t가 뭐 t에 있어서 입실론 t제곱이 됩니다. 이것도 뭐 굳이 하는 건데 그냥 굳이 이 P세타가 어떻게 변하는지 P세타가 P데이터와 얼마나 다른지 소개해주는 장표고요. 이게 아까 다 써놨던 건데 이게 T시점의 상태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냐 본 겁니다. T시점이니까 1 그러니까 T시점 동안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확률이 1-엡실론의 T제곱이 이제 T시점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을 확률이고요. 실수 안 했으니까 이제 아직 트레이닝 분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T시점까지 적어도 한 번의 실수를 한 확률인데 이제 그때는 뭔가 훈련 데이터에 없는 실수를 했을 때 마주하는 상태의 분포에 가서 뭐 이렇게 더해준다. 그래서 T시점에서의 상태들의 확률 분포고요. 이제 뭐 그 분포와 우리가 갖고 있는 훈련 데이터의 분포의 에러 바운드를 구하는 건데 뭐 쫙 전개를 해서 뭐 이 정도 차이 난다가 있습니다. 뭐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잡아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왜 한 번 실수하면 계속 틀리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잘못된 행동을 해서 이제 우리가 마주하게 된 상태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좋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행동이 없기 때문에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헤이비어 클로닝의 그 문제점인 디스트리뷰셔널 시프트가 발생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루는 이 비헤이비어 클로닝을 작동하게 할 수 있는 법 4가지를 소개를 해주고 첫 번째로는 데이터 스마트하게 수집해라입니다. 저희가 비헤이비어 클로닝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뭐 전문가의 데이터가 너무 완벽하면은 실수를 했을 때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행동을 완벽하게 따라하려면 모순적이게도 뭔가 미스테이크와 그거를 코렉트하는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명석하게 수집하는 방법 첫 번째는 실수 데이터와 코렉션하는 데이터를 일부러 추가를 해라가 있고 두 번째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해라. 이거는 저희가 하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일 수 있지만 주로 페이크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예시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한 예시인데 드론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석대로 하려면 사람이 드론 직접 조종을 하면서 드론이 관찰한 상태와 그리고 사람이 커맨드한 거를 이제 데이터로 수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했냐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 머리 위에 카메라를 이렇게 달고요. 이 세 개를 달고 돌아다니는 게 사람이 마치 드론인 척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나중에 다 레이블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니까 뭐 드론이 잘 됐다. 이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 예시는 어,
저렴한 로봇을 사용해서 뭐 이미테이션 하는 건데 이것도 원래 정석대로라면은 사람이 직접 이 로봇 커맨드 내려서 조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대신 뭐 핸드모션 디텍터를 사용을 해서 뭐 데이터를 수집을 했대요. 실수 데이터도 많이 포함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뭐 제가 논문 읽어서 어떻게 했는지 써 있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됐고요. 아무튼 여기 칩 로봇 제가 여기서 흥미로웠던 거는 이 칩 로봇이라고 했길래 이게 로봇이 얼마나 쌀까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약 400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은 5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진짜 고급 취미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컨트롤러, 핸드모션 컨트롤러로 데이터 수집을 해서 뭐 이런 모델 구조로 했습니다. 혹시 스몰 토크지만 이런 저렴한 로봇을 그 사용해 보신 분 계실까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해서요. 없으시면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저는 없습니다. 그 인고님이 세팅으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어, 좋진 않다. 남겨주셨네요. 이걸로 뭔가 프로젝트 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좋진 않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히려 그 네. 이제 좀 성능이 안 좋아서 노이즈가 더 많이 발생하면은 그걸 좀 더 강화숙으로 보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재밌는 태스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장표 설명할 때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안 좋아서 뭔가 실수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게 데이터로 수집이 됐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막상 논문을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교수님이 저자로 있는 논문인데 네. 교수님께서 아시는 디테일을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강학습 혹시 논문인가요? 인풋은 이미지인가요? 아래에 보니까. 예, 여기는 이걸로 뭐 핸드모션 컨트롤러를 했다고 하는 거고 예, 이거 그냥 논문에 있는 그림 따왔습니다. 장표가 네. 좀 허전해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실수하는 게 문제라면 실수를 안 할 만큼 뭐 파워풀한 모델을 사용하라 이건데, 그 전에 네, 그 네, 흐름상 그 방금 민경님께서 채팅으로 로우 파일 대신에 BD에서 사족보행 로봇 스판 미니 버전 알렐로 들어가는 걸 봤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 BD가 저거는 저렴한 로봇인가요? 미니 버전? 보스턴 보스턴 다이너스. 다이내믹스. 그럼 비싸지 않나요? 가격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연구용으로 오, 연구용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광학습이 잘. 이게 미니 버전이라는 것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강학습을 하던 데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로보틱스로는 유명한데 뭐 강학습도 연구를 하겠지만 그래서 어 네 뭔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코멘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코멘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게 사실 제가 광학습하면서 궁금했던 점인데, 이렇게 음. 경험 공유해 주셔서 저 또한 뭔가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뭐 파워풀한 모델 사용을 해라. 실수를 줄이기 위하여 넘어가겠습니다. 어? 네. 이제 저희가 실수하는 이유의 대표적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대표적인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왜 전문가 데이터를 핏하는 데 실패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정책의 가정은 이 상태 하나를 입력받아서 그 상태에 알맞은 행동을 취하게끔 하는 이제 정책으로 디자인을 했는데 사실 전문가들의 행동은 논 마르코비안 비헤이비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상태와
현재 상태로부터 취할 행동을 취하고 그거로부터 다음 상태가 결정되는 게 뭐 마르코비안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이 행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뭐 과거의 히스토리까지 이용을 한다. 그게 논 마르코비안 비헤비어라고 하고요. 뭐 또 사람의 행동은 뭐 멀티모달 비헤비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의 논 마르코비안 행동을 모델링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우리의 모델은 현재 상태를 입력받아서 행동을 출력하는 거였다면 이제 과거의 데이터까지 다 합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과거의 모든 데이터를 합쳐놓고 그거를 입력받아서 거기에 알맞는 행동 취하라 라고 하면 어느 정도 논 마르코비안 행동을 모델링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좀 안 좋다고 해서 H계를 뭐 스택하는 것보다는 이제 각각을 입력을 받되 리커런트 모델이나 트랜스포머 같은 시퀀스 모델을 사용을 해서 뭐 과거 시점의 데이터를 뭐 히든 스테이트로 저장을 해서 이제 다음 상태에 넘겨주고 다음 상태에 넘겨주고 이런 시퀀스 모델을 사용하는 게 것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옵저베이션을 시퀀셜 모델에 입력하기가 두 번째 해결책이고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설명하신 게 옵저베이션의 모든 이 히스토리를 사용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것도 뭐 상황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나리오 A가 뭐냐면 일단은 전문가가 차를 운전을 하는데 전문가가 수집한 데이터는 앞에 사람이 보여서 브레이크를 잡았고 브레이크를 잡아서 차의 속도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시나리오 A에는 뭔가 이 특별한 브레이크를 밟으면 켜지는 뭐 브레이크 표시등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관찰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시나리오 A에서 전문가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을 보면은 전문가의 데이터는 분명 사람을 관찰을 해서 브레이크 행동을 했겠죠. 근데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은 그 데이터는 달랑 한 프레임일 겁니다. 사람을 관찰하고 브레이크 행동을 한 그 한 프레임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이제 브레이크 밟았으니까 브레이크 표시등이 전멸이 될 텐데 그거랑 브레이크랑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거짓 상관이라고 하죠. 거짓 상관, 이제 거짓 이게 인과 이거를 이제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사람을 관찰해서 브레이크 행동을 한 건데 브레이크 표시등이 전멸됐고 그걸로 인해 브레이크를 밟은 건가? 라고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많으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인 거고 그래서 히스토리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 이 커주얼 컨퓨전이라는 게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관찰을 해서 브레이크 행동을 한 건데 근데 브레이크 행동을 해서 차의 속도가 감소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히스토리 데이터를 사용을 할 경우 이 차의 속도가 감소되는 히스토리랑 브레이크 행동을 밟는 히스토리랑 뭔가 잘못된 인과관계를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히스토리를 많이 사용하거나 정보가 너무 많으면 안 좋을 수 있다. 이걸 소개를 해줍니다. 오히려 시나리오 B, 이런 브레이크 표시등 같은 거 없을 때는 사람이 있을 때 브레이크를 밟는다. 이런 걸 잘 학습을 해서 정상적으로 밟을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논 마르코비안 비헤비어 끝났고 멀티모달 비헤비어는 뭐냐면 어떠한 상태 S에서 뭐 최적의 행동이 뭐 두 가지 이상 그러니까 두 가지 모달 이상으로 발생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이 상태에서는 뭐 왼쪽으로 가는 전문가가 있을 거고 오른쪽으로 가는 전문가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멀티모달 두 가지 행동에 대해서 뭔가 확률값이 높아지는 상황을 설명을 한 겁니다. 사실 이상 확률 공간에서는 이산 행동 공간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각 행동에서 이렇게 확률을 많이 부여하면 되는데 이제 연속 행동 공간에 대해서는 누구는 왼쪽으로 갔고 누구는 오른쪽으로 갔고 이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가우시안 분포 유니모달 가우시안 분포로 모델링을 했다면 그거의 평균값인 가운데에 확률이 많이 부여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산 행동 공간의 경우 문제가 없고, 연속 행동 공간의 경우 행동의 분포를 어떤 분포로 모델링 하느냐에 따라서 멀티모달 행동을 표현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모달 행동을 표현을 해야만 하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들입니다. 가우시안 믹스처, 뭐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 디퓨전 모델입니다. 저 첫 그 번째는 넘어가기 가우시안 전에 믹스처 모델입니다. 네, 살짝 약간 제가 이해 못한 부분인데요. 네, 이제 그 전의 슬라이드에서 논 말코비안 프로퍼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네. 어 이제 그 뭔가 마르코비안 프로퍼티랑 커절 인퍼런스랑 그 연결을 좀 더 설명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왜 논 말코비안 프로퍼티인지. 아, 제가 그 교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일단 이 장표는 논 마르코비안 비헤이비어에 대한 장표 같고, 네. 그 뒤에 이것도 혹시. 맞고, 네. 이것도 맞는데, 네. 흐름이 이거였어요. 옵저베이션의 히스토리를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 장표로 넘어갔거든요. 음. 그래서 이 어사이드라고 붙은 거 보면은 이게 네. 논마르코비안은 아닌 거, 논마르코비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다만 감사합니다. 히스토리를 쓰면 안 좋을 수도 있다. 네. 네. 괜찮으신가요? 네. 대답이 된 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잘 짚고 넘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멀티모달 행동 공간을 모델링 하려면 멀티모달한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해야 되고 대표적인 게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고 얘는 그냥 가우시안 여러 개 가중합한 겁니다. 잘 아실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은 잘 이해를 하진 못했는데 어, 약간 노이즈를 조건부로 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태에서도 뭔가 노이즈도 같이 입력을 받아서 이 노이즈에 따라서 분포가 이 분포가 나올 수도 있고 저 분포가 나올 수도 있게끔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노이즈가 이렇게 결정됐을 때는 분포가 조금 변해서 이런 분포가 나오고 뭐 노이즈가 이런 예가 나왔을 땐 뭐 이런 분포가 나오게끔 뭔가 노이즈로부터 모양을 바꾸는 느낌입니다. 상태랑 노이즈랑 같이 입력을 받는다 이런 거고요. 아까 네, 나무 사이에 두고 왼쪽 오른쪽으로 선택하는 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이즈를 네, 줘서 저게 네, 왼쪽으로 가는 상황이랑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이랑 어쨌든 둘 다 피해서 가는 건 똑같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런 거를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뭐 왼쪽, 어쩔 때는 오른쪽 이렇게 가는 걸로 그 노이즈를 통해서 구현을 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퓨전 모델인데, 이건 디퓨전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디퓨전 궁금하신 분 계실까요? 제가 잘 설명은 못할 예정이라서. 근데 디퓨전이 요새 좀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강학습에서. 그런 디퓨전 거, 폴리시로. 근데 네. 저도 근데 잘 몰라서 사실 근데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넘어가셨을 것 같거든요. 어 간단하게, 네, 일단 디퓨전이라는 게 확산된다라는 거니까 어 네, 일단 저 노이즈들이 되게 많이 있는 상태가.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잉크를 물에 떨어뜨렸다고 했을 때 그 잉크가 물 전체로 확산되는 과정이잖아요. 이제 네, 저희도 약간 이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노이즈를 퍼뜨리는 과정을 이제 음 저도 이제 잘 모르지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포워드 프로세스로 노이즈를 쪼끔씩 첨가하면서 이제 그 노이즈의 분포를 학습하고 거꾸로 가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생성하는 거라고 개념적으로만 간단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타임 스텝별로 노이즈를 줄 때 그 분포들을 학습하고 이제 반대로 가면서 그 반대 과정을 학습하는, 아니면 근데 일단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디퓨전 모델은. 저도 딱 그 정도로만 이해를 했는데, 뭐 X0에서 시작을 해서 T스텝 동안, 각각의 뭐 i번째 데이터에 뭐 이 F라는 게 있는데, i번째 데이터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는 학습,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이렇게 가우시안 가는 게 있고, 이제 저희가 학습하는 거는 이제 i-1에서 i로 가는, 그러니까 노이즈를 없애는 그런 매핑을 학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스에서 네. 그 노이즈를 줌으로써 뭔가 좌쪽으로 가거나 우쪽으로 가는 경향성을 부여하는 건가? 아니면은 왜 중간으로 가야 될, 그러니까 나무를 예를 들었을 경우 중간으로 가야 되는 게 왜 노이즈를 저음으로써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 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립니다. 그게 사실 뭐 여기서 강의에서 제대로 설명을 해준 건 아니고, 이제 노이즈의 장점은 저희가 겐이나 그런 거 할 때, 대표적으로 겐이 생성 모델 겐을 예시로 들면은, 노이즈가 어떻게 뽑힐 때마다 생성되는 이미지가 달라지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상태, 그러니까 원래라면 노이즈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하지 않는다면 이 상태에서 항상 똑같은 확률 분포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확률 분포에서 행동을 샘플링한 거니까 취하는 행동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상태를 입력받으면은 거기에 대한 네트워크의 행동에 대한 확률 분포는 이렇게 똑같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확률 분포가 나오면은 뭐 여기서 샘플링 하면은 가운데로 가게끔 되잖아요. 근데 그 대신 벤에서 노이즈로부터 뭐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처럼 이 상태 하나랑 노이즈 하나를 입력받아서 확률 분포를 생성해내게 된다면 뭐 상태는 같더라도 노이즈가 어떻게 뽑히느냐에 따라서 분포가 달라질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잘 모르겠는 게 이게 어떤 노이즈에 대해서는 왼쪽으로 가고 어떤 노이즈에 대해서는 오른쪽으로 가게끔 학습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만 노이즈를 뽑는 건가? 아니면 옳은 방향을 가게 결정이 된 상태에서도 노이즈가 들어가는 건가요? 노이즈를 항상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오히려, 네, 아, 그러면 네, 오히려 말씀하세요. 중간으로 가는 게 옳은 상태가 됐을 경우에도 노이즈 때문에 방향이 바뀌게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제가 방금 생각한 건데 지금 이 예시에서 전문가가 데이터를 뭐 하나만 수집한 게 아니라 한 1000개, 1000개 중에 500개는 왼쪽으로 가고 나머지 500개는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노이즈에 따라서 어떤 노이즈에 대해서는 왼쪽 500개를 학습한 그 노이즈에 뭔가 분포가 있을 거고 오른쪽 500개를 학습한 뭔가 노이즈의 분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직진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데이터 그 직진만 모여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노이즈가 주어져도 그 직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저도 그래서 조금, 노이즈에 네. 따라서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노이즈에 따라서 학습한 분포가 달라진다?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첨언해 드리면은 이제 어쨌든 강학습을 하는 게 인바이먼트랑 에이전트가 그 반복적으로 그런 인터랙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이즈를 줘서 예를 들어서 정면으로 가야 되는데 노이즈 때문에 잘못 간다는 그런 이제 트레젝토리가 발생했을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학습을 거치면서 좀 이제 보정이 될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노이즈를 주는 것
그 행위들이 이제 그 강학습 알고리즘의 어떤 그 견고함이라 로버스티니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그냥 좀 재밌는 비유로 운전할 때 이제 매일 똑같은 길을 이제 운전하더라도 컨디션이 좀 다르니까 그때마다. 그러니까 뭐 좀 졸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노이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비유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방금 근데 질문에 답변하면서 뭔가 제 생각이 뚜렷해진 것 같아서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실 이 디퓨전도 결국엔 노이즈를 컨디션으로 주는 모델로 이해를 했는 게 노이즈를 시작을 해서 뭐 행동 AT0부터 디퓨전 거쳐서 ATT까지 가게 되는데 네. 아무튼 가게 되는데 뭐 노이즈로부터 다양한 분포를 생성해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뭐 레이턴트랑 좀 비슷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노이즈에서 시작해서 뭐 가장 첫 번째로 생성된 행동은 노이즈랑 비슷할 텐데 그거랑 뭐 상태랑 같이 가서 뭐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계책은 뭐 이산 행동 공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행동 공간을 이산화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뭐 원디 액션일 때는 괜찮지만 이제 고차원 이제 뭐 예측해야 될 행동의 개수가 많아지면은 그 이산화하는데 뭐 행동의 개수가 지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해결하려고자 하는 게 오토 리그레시브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인데 이게 왜 작동하는지 설명을 해주셨군요. 근데 아무튼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원래 고차원 행동 공간, 예를 들어 D차원 행동 공간을 뭐 각 차원을 K 등분할 경우에는 각 D차원을 K개로 뭐 나누기 때문에 K의 D제곱개의 행동이 있을 거고 K의 D제곱이 엄청 크니까 네트워크가 출력 그 레이블이 엄청 길면은 학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뭐 이 파이세타가 K의 D개의 행동에 대한 확률 분포를 출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 좋고 여기서 제시한 거는 뭐 한 차원의 행동을 출력하고 그거를 또 입력받아서 다음 차원의 행동 출력하고 이렇게 뭔가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제 뭐 3차원짜리 행동이 있다고 했을 때 처음엔 상태 입력받아서 첫 번째 행동 0.1 출력을 하고요. 이제 0.1을 다시 입력으로 받아서 두 번째 행동 취하고 또 그걸 입력받아서 세 번째 행동 취하고 그렇게 네트워크를 짜는 겁니다. 뭐 이 경우에는 이제 K개의 행동을 뭐 D번 출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자체의 출력은 K개의 행동이기 때문에 뭐 학습이 좀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수학적으로도 알맞는 것 같아요. 상태 입력받아서 뭐 행동 취하고 뭐 다음 이 행동 취해서 뭐 이거를 곱하면은 뭐 이렇게 나온다. 마르코프 프로퍼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다. 케이스 스터디인데 사실 그렇게 임팩트가 없어서 이건 디퓨전 모델 사용한 거고 이거는 레이턴트 베리어블 사용한 거고 이거는 트랜스포머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IT는 요새 오토 IT가 나온 것 같은데 그거의 전 버전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빨리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유튜브에 올릴 수 없어요. 다음은 멀티태스크,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군요. 다음은 멀티태스크 러닝인데 멀티태스크 러닝. 그러니까 멀티태스크 러닝은 어, 처음에 에피소드를 시작할 때 우리가 원하는 꼴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스테이트 하나 입력받아서 행동을 취하는 거라면 이제 멀티태스크는 이렇게 뭔가 저희의 꼴이 여러 개 있어서 태스크가 여러 개 있어서 그 목표를 컨디션으로 주고 그 목표에 맞는 행동을 취하게끔 정책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걸 멀티태스크 러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실 직관적으로는 하나의 태스크에 대해서만 훈련을 해야 그 태스크에 특화된 예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도착 지점을 여러 개로 주면
데이터도 많아지는 효과가 있고, 뭐 데이터가 많아지는 효과도 있어서 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 컨디셔닝 비헤비얼 클로닝이라고 하는데 그냥 전문가가 트레젝토리 여러 개 모으고 그 트레젝토리의 마지막 상태를 골로 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는 사실 멀티태스크 러닝이라서 이 아까 여기 있던 P가 뭔가 태스크 정보, 뭐 LML이라면 뭐, 뭐 로봇이라면은 뭐 커피를 만들어라 아니면은 뭐 무엇을 주어라 그런 식의 뭐 프롬프트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다룰 거는 골은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원소예요. 그러니까 골이 상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전문가가 여러 개의 트레젝토리를 모아놓으면 가장 마지막 상태를 컨디션으로 주고 정책을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골 컨디션 BC는 전문가가 수집한 상태, 뭐 최종 상태를 골로 설정을 하는 거고요. 강의에서 이론적으로 두 가지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비헤이비어 클로닝이 있는 훈련 데이터의 상태 분포와 이제 정책을 따랐을 때의 상태 분포가 다를 수 있다. 이거는 갖고 가는 거고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의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는 너희들이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훈련 데이터에 있는 이 골, 도착 지점들, 홀로 사용되는 이 도착 지점들과 테스트 때 마주할 뭔가 도착 지점들의 분포가 달라서 그걸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다 재밌었는데, Running Latent Plans from Play라는 건데, 이 로봇 팔을 조종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특정 태스크를 주지 않고 그냥 이 로봇을 갖고 조정하면서 놀아라 라고 요청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골 컨디션드 폴리시를 학습을 시켜야 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골을 저희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직접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수집을 했을 때, 트레젝토리를 수집을 했을 때 정수 하나를 뽑습니다. 이 H가 정수인데 그냥 정수 하나를 뽑아서 이제 T 시점에서 T 시점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꼴을 이제 T 플러스 H의 그러니까 H 뒤 시점의 상태를 꼴로 주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아무런 뭐 목적 없이 갖고 논 거더라도 이 ST에서 ST 플러스 H로 가는 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꼴을 이 H D 시점의 스테이트로 설정을 해도 잘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완전 이제 전문가의 데이터도 필요 없는 건데 일단 랜덤 폴리시에서 시작을 해서 폴리시가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이렇게 꼴은 이제 아무 스테이트 뽑아서 뭐 꼴로 주고 이제 꼴을 뭐 성공하든 말든 데이터를 수집을 해놓고 그거를 아까 봤던 리레이블링을 또 합니다. 이 꼴을 H 시점 이후에 스테이트로 잡아서 이걸로 훈련을 시키고 뭐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셀프 임프루먼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랜덤 행동처럼 보여도 ST랑 ST 플러스 H가 뭔가 ST에서 ST 플러스 H로 가는 행동을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마냥 랜덤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휴지 스케일에 대해서 뭐 했다. 그런 거고, 헐, 뭐,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대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들었을 때는 대부분 내용이 대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게 확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BC의 비헤비어 클로닝의 가장 큰 문제가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훈련 데이터와 정책을 수행했을 때 받는 이 옵저베이션의 분포가 다르다는 건데 그러면 그걸 맞춰주자. 이걸 맞춰줄 수 있느냐고 그냥 여기에 알고리즘에 하나 추가된 겁니다.
이게 전문가의 데이터가 이미 N개가 주어진 거고, 그거를 먼저 한번 훈련을 시키고 정책을 수행을 합니다. 정책을 수행을 하면 행동들이 딱 될 텐데, 그 행동들은 물론 전문가의 데이터와는 다르겠죠? 그래서 사람한테 그 행동에 대한 레이블을 다 달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레이블이 생겼고, 그거를 또 데이터로 사용을 하는 굉장히 중노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중간중간 레이블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모은 데이터랑 정책이 시행했을 때 받게 되는 그 상태들의 분포랑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비헤비 대거 엄청 잘 된다라는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사실 딱 듣기만 해도 사람이 레이블을 부여하기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게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율주행 자동차로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 레이블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똑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지도 않고 그리고 나중에 화면 보면서 레이블링 하기에도 뭔가 컨텍스트가 없어서 레이블링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거의 단점이고 그래서 4개 다 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아니면 논의하고 싶으신 거? 없으면은 이제 뭐 약간 미리 보기 같은 건데 포스트 펑션이랑 리워드 그런 겁니다. 근데 뭐 이거는 다음 그 준비해 주실 분이 잘 준비해 주실 것 같아서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뭐였죠? 그러니까 이제 모방학습의 뭐 문제점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뭐 데이터 수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뭐 이렇게 사람이 직접 액션을 줄 수도 없고 이거 다 관절 액션을 줄 수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전문가의 데이터보다는 시뮬레이션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한 장표였고 이렇게 폰트가 애니메이션 효과 때문에 겹쳐져 있지만 이 리워드 펑션을 도입을 해서 할 거다라는 걸 설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워드, 대만 분께서는 리워드를 R로 쓰셨고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리워드 대신 코스트를 씁니다. 근데 이게 뭐 문제될 게 없는 게 그냥 마이너스 붙여서 최소화하든 최대화하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목적 함수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자, 보상을 맥시마이즈 하자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까지가 일단은 CS285 렉처 2 내용이었고요. 여기까지 진짜 마지막으로 코멘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사실 바로 그 과제가 있는데요. 제가 과제를 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CS285에 과제가 있습니다. 그 렉처 2와 관련된 대거 구현하는 과제입니다. 그 대거와 알고리즘 안에 사람이 직접 레이블링 해야 돼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직접 레이블링 해줘야 되나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과제 이제 그 과정은 이제 전문가를 그냥 사전 훈련된 정책을 줄 테니까 그거를 전문가로 사용을 해서 뭐 레이블 대거 알고리즘 구현해라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벌써부터 저희가 관심 있었던 오픈 AI 팀의 무조건 태스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잠시 가면 저희 CF285 여기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후목 이미테이션 러닝 들어가면은 이런 PDF가 나오고 첫 번째는 그냥 수식 숙제고 두 번째가 코드 문제인데 저희가 직접 구현을 하는 게 아니라 빈칸 채우기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마 대학원생이 작성을 했을 것 같은데 조교님들께서 잘 작성을 해주셨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투두가 있어요. 투두. 여기를 채워 넣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빈칸 채우기가 과제가 있고요. 저희가 과제를 하기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읽어보고 와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